좋은 서비스가 너무 많아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소비자들이 골라서 좋은 정보, 좋은 교육 정보를 잘 골라보시면 정말 유익한 그런 시대인데 하여튼 넘치는 이 사회. 우리가 이제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보화 사회가 아닌 이제 새로운 AI 세대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어, 얼마나 자기가 잘 선별해서 우리가 습득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적인 시간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에너지고 시간을 잘 전략하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결석생 있을 때 이렇게 녹화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냥 결석했다고 해서 제가 녹화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약간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어, 쉬운 작업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듣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제가 올려드린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꼭 좀,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시라고 그랬죠?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자산을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자산을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실수.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고 유동을 다시 당좌와 재고로 또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으로 이렇게 분류한다는 그 뼈대 그리기, 나무 그리기 이렇게 3단계로 뻗어나가죠, 자산은. 부채는 2단계밖에 없습니다.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합니다. 자본은 첫 가지에서 5가지가 나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소득계획, 이익잉여. 이 표를 계속 그리셔야 됩니다. 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 쫙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메모지에다가 바로 그릴 수 있도록 숙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가지가 유동, 비유동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유동 자산이다, 비유동 자산이다. 또는 부채도 유동 부채이다, 비유동 부채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부분 여러분 교재 지금 37페이지에서 괄호 2번에 있는 내용이 유동, 비유동의 분류 기준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분류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원칙이 이렇다. 이거. 그러면 자산의 1년이라는 기준이 뭐냐면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 거기까지가 유동자산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은 이미 현금이니까 당연히 유동자산.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들, 1년짜리 정기예금까지는 다 유동자산에 들어가겠네요. 보통예금은 말할 것도 없이 유동자산이고,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인출하는 당좌예금도 다 유동자산에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에서 또 뭐를 생각해 보냐면, 우리가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이런 그 유가증권 투자에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 살짝 했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잘 나가는 하이닉스나 이런 반도체 주식인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 예. 근데 이거는 쓸 돈이에요. 장기간 묻어 놓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빨리 인출해 가지고 사업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돈인데 요새 워낙 시장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잠시라도 묻어 가지고 좀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다 이거예요. 이거 1년 내에 처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뭐 매일 열리니까 손해보고 팔기로 하면 떨어졌어도 오늘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판매업을 하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와서 옷을 판매하는 회사다.
지금 매장에 있는 옷이 여러분 1년 내에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일반적으로 팔리는 거죠. 1년간 옷을 못 팔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장사가 된다고 봤을 때 그걸 우리가 이 옷을 파는 회사의 옷은 재고자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만약에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의 전자제품, 그건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있는 재고자산이든 창고에 사놓은 그 재고자산이든 재고자산은 1년 내에 팔린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까지 유동자산으로 봅니다. 자, 1년의 기준은 그런 의미예요. 그럼 부채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부채에서 1년 기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 그러면 거기 차입에 약정이 돼 있어요. 만기가 언제다. 그때 만기 때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죠. 그 약정에 따라서 1년 내에 만기일이 돌아오는 부채가 다 유동부채로 되는 거예요. 예. 자, 유동, 비유동의 분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추가 사항을 읽어볼게요. 유동자산에서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형성자산이고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유동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주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자,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는데, 여기서 실현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으로 봐야 되는 것은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아까 옷 같은 재고는 여러분이 딱 봐도 1년 내에 팔린다 이렇게 어, 알고 있죠. 우리가 이미 경험들 그런 것을 판단이 가능한데 자, 그러면 옷을 파는 회사는 그런데 지금 이천에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죠. 예, 건설업. 집을 지어서 주택을 건설해 가지고 파는 회사의 재고자산은 그 주택이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예, 지금 짓고 있는 집이 재고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부터 해 가지고 다 지어서 잔금을 받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죠. 예, 건설회사에서 그 잔금 치른 입주자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등기 이전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매가 그때 이제 최종 종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그 재고가 우리가 1년 내에 현금화가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아파트들은 한 2, 3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회사는 1년 내에 현금화가 된다는 것만 되는 그런 뭐 이런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 내에 되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축물 또는 조선업체 작은 배가 아니라 커다란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도 지금 배를 만들고 있으면 그게 제품이 만들어지려면 1년 이상 걸려요. 큰 배도.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1년 내에 실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주기로 봤을 때 재고 자산은 우리는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외상 매출금도 우리가 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한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 자산은 무조건 유동 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업종이 어떤 업종이어도 옷을 파는 회사든 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든 집을 지어서 파는 회사든 간에 재고 자산은 다 유동 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분류,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것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뭔가 장기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또는 만기 보유 증권의 비유도
증권의 비유동 자산 중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말, 이 투자 자산에서 이 개정 과목이 나오거든요. 이 매도 가능 증권도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 예, 그래서 투자 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이다라고 했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이 매도 가능 증권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하이닉스 주식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예를 들을 때는 운영 자금으로 곧 쓰일 자금을 단기 투자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빨리 이익을 실현해 가지고 돈을 빨리 빼놓을 거예요. 쓸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떤 돈을 투자하는데 이 돈은 어 단기에 쓸 일이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네,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에 가령 저 어, 종합지수가 한 10,000포인트를 한 5년 내에 돌파할 것 같다 해서 한 5년 내다보고 투자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반도체 주식에다가 한 50억을 넣어놨어요. 그런 것은 5년 정도 내다보고 10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유동 자산이에요. 일단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은 뭐냐? 주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거에는 만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유가증권에 만기가 있냐면은 채권이라는 것에 만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든가,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살 때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자동차 견적 내는 직원이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물어보죠. 이번에 차 주문하시는데, 채권은 사장님이 사실 건가요? 바로 파실 건가요? 얼마짜리 사야 되는데요? 30만 원짜리를 사야 된대요. 예. 바로 판다 그러면 6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30만 원짜리 채권을 당장 처분하면 24만 원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6만 원이 부족하니까 6만 원만 더 내시면 된다고 그러고 채권 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30만 원 다 내라 그러죠. 자동차 견적할 때 막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채권인데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채죠. 공공기관이 발행하는데. 그리고 공채에 보면은 만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길어요. 3년 내지 5년이에요, 만기가.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채무증권에는 만기가 있어서 그 만기 동안에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씩 이자를 지급하죠. 투자자들에게. 예, 정해진 이자를. 자, 그래서 만기가 있는 유가증권이 바로 만기보유증권. 따라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권은 1년 이하의 채권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다 장기입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을 비유동 자산인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만기 처음에는 3년이지만 1년 지나면 이제 만기 2년 남았죠. 또 2년 지나면 다시 1년밖에 안 남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다시 재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유동 자산이었지만 비유동 자산이었지만 나중에 유동 자산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유동 자산의 개념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유동 부채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 중인의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의 부채이다. 정상적인 영업 중인에게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채무와 미지급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이겁니다. 매입 채무. 아까 매출 채권도 무조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채무에서도 즉 부채에서도 매입 채무는 무조건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네.
매입 채무가 뭐냐 하면은요. 차차 여러분이 곧 알게 되는데 개정 과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외상 매입금 지급이라는 두 개의 개정 과목이 매입 채무입니다. 채무라는 건 부채잖아요. 그런데 매입 채무가 뭐냐? 매입하면서 부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입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 자, 어떤 기업이 신입사원이 새로 오게 돼가지고 신입사원 책상과 신입사원이 사용할 컴퓨터를 한 대 구입했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예. 매입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만약에 그 회사가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거래처를 바꿔가지고 옷이 새로운 봄 패션 옷을 아이디어가 아주 좋은 기업이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B라는 거래처를 매입 거래처를 발굴해서 새로운 상품을 이번에 5천만 원어치 매입했다. 예. 자, 이런 비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했다. 이렇게 하고요. 그걸 나중에 팔면 처분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 구입해가지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처분했다. 그래요. 그러나 재고자산은 우리가 사는 것을 매입이라고. 재고자산 매입. 그리고 팔면 매출했다. 그래요. 처분했다. 예. 이번에 오늘 우리 매장에서 옷을 100만 원어치나 처분했어. 이렇게 말하는 사업자 없죠? 100만 원어치 매출했다, 팔았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채무라는 것은 아까 일반적으로 구입하면서 빚이 된 것이 일반 채무예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현금이 너무 부족해. 그런데 사원은 지금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니까 책상 20만 원짜리 하나 사야 되고 컴퓨터 200만 원짜리 한 대 사줘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거기 가구점에다 전화하고 전자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그냥 외상으로 사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미지급금이라는 일반 채무예요. 일반 채무. 그런데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는 나중에 주겠다 하면 외상 매입금이 되죠. 그게 매입 채무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2단계에서는 매입 채무는 무조건 유동부채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빚은 다 유동부채라는 거죠. 이 미지급 비용이 다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일반적인 부채들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입사원 들어오는데 책상도 사줘야 되고 컴퓨터도 사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금이 딸리니까 외상으로 샀다. 그게 미지급 비용이죠. 어. 우리가 컴퓨터 값을 외상으로 사면서 에, 컴퓨터 대금을 1년 있다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대개 이런 책상을 외상으로 산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 달에는 주겠다든가. 그 정도 되어야 외상이고 그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유동부채의 분류. 유동자산의 분류 기준이 1년이 원칙적이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 또는 매입 채무는 1년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유동으로 분류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본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자본의 분류 38페이지죠. 네, 자본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표가 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자본은 모두 5가지를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5가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가지인 자본금을 보겠습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은요, 주식의 액면 금액을 의미한다. 네, 요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는 액면 금액을 기입하면 돼요. 액면 금액. 액면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니라 액면에 표시된 금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자본금은 바로 주식을 말하니까 주식의 종류는요. 보통주라는 주식이 있고 또 우선주를 발행하는 회사도 있어요. 우선주. 그래서 회사에 따라서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을 구분해서 표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예 우선주가 없는 기업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주는 무슨 주식이냐? 우선주는 지분, 즉 의결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주는 자기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식 한 주가 말하자면 한 표의 권리가 있어요. 의사결정하는데. 그러니까 보통적인 주주의 의무와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선주는 투자 목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차익만 할 수 있는 권리만 있습니다.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에 우리가 우선주 주식이다. 그래서 그냥 자본금이라고 표시하는 회사도 있고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나누는 회사도 있다. 자, 자본금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정 과목이 하나이고, 네, 그리고 그 정의도 아주 분명해요. 액면 금액을 자본금으로 표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잉여금을 보겠습니다. 네, 자본잉여금. 여러분, 잉여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잉여금. 남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남는 돈. 근데 무슨 어떻게 해서 남는 돈이냐? 자본 거래로 통해서 남는 돈이 생겼다 이거. 자본 거래. 자,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가 옷을 파는 것은 영업을 통한 거래입니다. 영업이죠. 일반적인 기업의 그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이죠. 근데 자본 거래라는 건 뭐냐면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거래를 하는 거니까 주주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네. 주주하고 거래하는 것이 자본. 법인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개인 기업에는 자본 거래라는 게 없어요. 예. 개인 기업에는 개인 기업은 이 분류 중에 맨 위에 나오는 자본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개인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 밑에 거는 다 안 쓰는 내용들이에요. 예. 개인 기업은 그냥 자본금이에요.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더 늘어나는 것은 법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법인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사주는 상대방이 주인이죠. 그 주주죠. 주주와 법인, 예, 기업 간의 거래예요. 그게 자본 거래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 증자라는 것은 주식을 회사가 발행하고 새로운 주주가 그 주식을 사주는 게 증자예요. 감자라는 것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가 소각시키는 것이 주식을 소각시키면은 그게 감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익이 났다 이거예요. 이익이 났다.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날까요?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100만 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한 주당 99만 원 이익을 낸 거예요. 신주를 발행할 때. 뭐 5천 원짜리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해도 한 주당 5천 원 이익을 낸 거죠.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증자할 때 자본잉여금이 발생합니다. 예, 웬만큼 인기가 있으면. 그래서 기업이 상장을 할 때 말입니다. 기업이 잘 나간다고 소문이 좋고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상장하죠. 그래야 자기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몰리고 또 발행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기업이 잉여금을 쌓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불가피할 때는 여유 자금은 없고 이제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까 투자자를 모집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가 요즘 평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주식을 발행을 하긴 하는데 그냥 액면가로 발행하는 회사도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예. 그냥 본전에 발행하는 거죠. 그럼 이 자본잉여금은 안 생겨요. 자본금만 늘어납니다. 자본금 늘어난 만큼 현금은 들어오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현금이 들어와. 그 돈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회사는 손해보고도 발행을 합니다. 5천 원짜리 주식을 3천 원에 발행하겠다. 네. 그래도 야, 이 회사는 언젠가 살아날 거야. 희망을 보는 투자자가 또 따로 있어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회사 다 어, 망할 회사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회사 이런 면이 있잖아 하고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자본잉여금하고 자본 조정을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잉여금이고요. 자본 조정은 다른 그렇지 않지만 대체로 조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차감되는 거예요. 자본이. 자, 서로 상대되는 개념 과목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본잉여금에 보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습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아까 말씀드린 액면가 10,000원인 주식을 100만 원에 발행하게 되면 99만 원의 이익이 났지 않았느냐? 그 99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가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자본 조정해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요 두 개가 서로 짝꿍이에요. 짝꿍. 그래서 반대의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5,000원 액면가의 주식이 3,000원에 발행하는 회사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0원씩 손해를 봤죠. 그 2,000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거는 자본 조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에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주가 관리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즉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50만 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저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운영 자금을 쓰려고 자기 주식을 다시 팔아요. 그러면 자기 주식을 50만 원에 한 주당 50만 원에 가지고 있다가 이게 시세가 좋아져 가지고 70만 원이 됐다. 그때 팔면은 한 주당 20만 원씩 회사가 이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바짝 올랐을 때, 아, 이제 시장에 가격이 좋아졌네 하고 다시 풀었다 이거예요. 예, 푸는 거는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한 주당 20만 원씩 이익이 났어요. 그것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본 조정에 가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죠. 이게 서로 짝꿍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 회사가 어떤 그 주식을 주당 50만 원을 사놓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금 필요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 매각해야죠. 그런데 50만 원을 사가지고 40만 원을 만에 매각했다. 그러면 한 주당 10만 원씩 손해봤죠. 주주하고 거래해서 손실을 본 거예요. 자본 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입니다. 그 옆에 감자 차익도 마찬가지예요. 자, 감자 차익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감자라는 것은 이 자본금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감자라는 게. 자본금을 줄이려면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가지고 소각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금은 액면가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최소한 액면가 이하로 사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감자 차익이. 액면가 이하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을 줄여나가려면 자본금은 액면가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시장에서 주식을 살 때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면은 감자 차익이 나옵니다. 감자하면서 회사가 이익을 봐요. 그게 자본잉여금이고요. 그 반대가 되면은 밑에 감자 차손.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이 짝꿍돼요. 반대가 돼요. 회사는 감자를 해야 되는데 액면가 이하로 살 수가 없어 시장에서 주식을. 액면가가 5천 원인데 도저히 5천 원에는 못 사요. 10,000원이래. 10,000원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00원에 사가지고 소각을 하게 되면 감자 차손이 한 주당 5천 원씩 발생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더니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이 난 부분이고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난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이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로 가잖아요. 그런데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 손실은 손익계산서로 안 갑니다. 그냥 자본이에요. 그냥 자본. 그래서 법인이
자본 거래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본 안에서 구조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본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나 제가 아까 자본 조정이 모두 손실이 난 것,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이 난 것이 전부 자본 조정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일부가 그렇다고 해요. 많이 그렇다. 대부분. 그러나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자기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그걸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해요. 계정가액이 자기 주식. 그건 손실 본 게 아니에요. 살 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의 주식 5천만 원어치를 오늘 매입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분개를 합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5천만 원, 대변에 현금 5천만 원. 만약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뭐 자기 주식 자본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샀으니. 아니, 자산 아닌가요? 자산이 아니에요. 남의 회사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샀으면 그건 자산이에요. 삼성전자가 운영 자금을 재테크하기 위해서 경쟁사인 하이닉스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5천만 원어치 오늘 샀다고 봐요. 그거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자산으로 분류해요. 근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는 자산이 아니에요. 자본의 자본 조정입니다. 그게 자기 주식이에요.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이것도 자본 조정으로 봅니다. 자, 주식 선택권이라는 것은 신주를 발행하려면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미리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 청약금이 주식 선택권이에요. 예. 청약을 회사가 받아놓으면요. 그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청약금을 입금한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해야 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 주식 선택권이 바로 아직은 자본금이 아닌 돈, 돈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증권회사 예금에. 그게 주식 선택권이고. 그 다음에 출자 전환 채무는 뭐냐? 나중에 이게 자본금으로 가요. 출자 전환 채무. 자, 채무는 채무인데 이게 채무 계정이 아니라 자본으로 보는 채무가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말입니다.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인기가 좋은 회사,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인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아이 어서 오시라고 예, 빨리 돈 빌려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 만약에 기간을 뭐 5년으로 하든 10년으로 하든 하시고 갚지 마시고 나중에 주식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 예,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그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나중에 만약에 500억을 빌린다 이거 500억. 근데 나중에 500억을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자 전환 채무입니다. 채무는 채무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돈을 갚는 방식. 이것도 부채가 아니라 자본 조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 특이한 거 빼면은 뭐예요? 자본잉여금에 짝꿍 계정들이 다 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본 것들이다. 자, 여러분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이 다 설명됐죠? 좀 어렵습니다. 이 계정 과목이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없는 용어들이에요. 회계 공부를 법인의 자본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생전에 들어볼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뒤에 나중에 실무할 때도 이 자본 거래에 대한 예제 문제는 10개당 하나가 나올 뚱말뚱. 네. 그러기 때문에 띄엄띄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오늘 뿐이에요. 다음에 자본의 분류, 네 번째 분류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묘하게 생겼죠. 예. 기타. 예. 여러분이
뭔가 분류하기 애매한 것은 기타로 분류하잖아. 포괄적으로 보면 손익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손익 계정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요거는 자산의 재평가. 자산의 평가 이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위에 설명도 그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점을 보시면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당기 순이익이 보이는 곳이 손익계산서잖아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지 않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또 수익과 비용이긴 하다 이거예요. 수익과 비용. 그러나 거기에 안 간다. 당기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 손익을 손익의 누계액이다. 누계라는 것은 작년에도 평가했고 올해도 평가하고 하면 계속 쌓인다 이거예요. 쌓여 나간다. 평가 손익의 누계다. 손익이라는 말은요.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다. 평가 손실일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뭘 평가하겠어요? 자산을 평가하겠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 부동산 같은 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점. 예를 들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예. 매도 가능 증권은 아까 살짝 얘기 나왔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투자하는 유가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계정과 분류할 때. 장기 투자하는 거요. 그거를 평가하다 보면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손실이 나고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익이 나거든요.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은 손익으로 안 갑니다. 자본으로 분류되고 왜 그렇게 기업회계 기준을 해놨을까요? 계정 과목 이름은 꼭 손익처럼 만들어져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하면은 예,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영업의 비용이겠구나 아니면 뭐 영업의 비용으로 많이들 오해를 하죠. 예. 그런데 계정 과목 이름이 손실이니까 손익계산서에 꼭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갑니다. 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분류합니다.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단기에 처분을 할 의도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에 아직 처분을 안 했더라도 곧 실현이 됩니다. 곧 팔릴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손익을 그냥 단기에 반영을 하더라도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까 단기의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바로 반영을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것은요.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은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간에 걸쳐 묻어놓은 거예요. 5년, 10년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직 팔지도 않았는데 평가한 것의 이익을 손익에 반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마 그렇게 그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의문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10년 묻어놓은 주식의 가격이에요. 근데 2026년 결산 때 가격이 2배로 올랐다고 그래서 그것을 26년도 손익계산서에 그 2배 오른 것을 당기순이익에 반영을 하면 그게 과연 맞는 거냐? 팔지도 않을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할 때 반영을 해요. 한꺼번에.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은 그냥 반영을 합니다. 예, 금방 팔 거니까. 예.
26년도에는 아직 안 팔았어도 분명히 27년도에는 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년 내에 예, 현금화 하려고 투자한 거니까. 예, 그래서 곧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고. 매도 가능권으로 분류된 것은 반영하지 말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그럼 뭘로 반영해야 되느냐? 일단 자본에다가 묻어주자. 자본. 손익으로는 가지 않고 자본만 좋아진 걸로 만들자. 떨어졌으면 자본이 떨어진 걸로 만들자. 자본이 줄은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외 사업의 환산 손익도 그렇습니다. 해외의 지점이나 해외에 재산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점이 있으면 거기에 재산이 있겠죠. 예.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지점이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그 자체의 부동산 가격이 이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뭐 거의 없다 하더라도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 환율은 굉장히 유동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진출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환율 차이로 인해서 결산 때마다 재산을 현재 환율로 다시 하나로 환산하거든. 거기에서 환율이 올랐으면 금액이 환산 이익이 나겠죠? 환율이 떨어졌으면 환산 손실이 나고 전기보다. 그것도 해외 사업을 접지 않는 한 그건 실현될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본으로 손익에는 반영을 안 시킵니다. 또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개정 과목 이름 너무 기네요. 우리가 이제 그 선물 거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선물 거래. 무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원자료 같은 걸 매입해야 되든가 이럴 때 이 현금 거래만 하면은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원가 관리가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물 거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을 하는 그런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래 방식에서도 그 상품을 잘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현재 시세보다 오히려 싸게 사 가지고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걸 현금 흐름 위험 회피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에요. 예. 참 많이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라서 다 읽기도 참 힘들어요. 네. 근데 반대로 선물 거래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현금으로 샀으면 더 좋았는데 예. 그 당시 선물 거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예. 손해를 봤다. 그게 바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입니다. 아, 네, 그런 것들 손익도 우리가 손익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네, 재평가 잉여금은 바로 이 유형자산의 재평가입니다. 유형자산. 우리가 이거는 뭐 국내 기업들 다 해당이 되죠. 예, 국내에서 뭐 물론 유형자산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전부 임차해가지고 하면은 유형자산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다. 현대자동차를 만약에 한다. 그럼 현대자동차 각지에 공장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땅이 필요하고 건물, 구축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유형자산이죠. 그런 것을 재평가해가지고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재평가 잉여금이에요. 그거 손익에 반영 안 해요. 예.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해 이익이 났다. 그건 뭔가 설명 잘못한 거죠. 예. 가격이 오른 것은 손익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재무구조는 좋아집니다. 재평가 잉여금으로 자본이 늘어나니까. 예. 재무구조는 좋아지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당기순이익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정 과목은요. 이 두 개는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론 시험 대비해서. 그러면 아까 자본잉여금 그냥 넘어가는데 자본잉여금에 제가 짝꿍 개정 과목이라는 거 있죠? 그거 정도는 여러분 암기 사항이에요. 예.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에 서로 짝꿍들이 있죠. 짝꿍들.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개정 과목, 자본 개정 과목을 외워둘 때 이론 시험에 아주 이론 시험에 예, 나올 확률이 있어요. 매우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셔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이 남아있어요. 이익잉여금은 바로 영업을 통한 이익의 잉여금입니다. 바로 뭐겠어요? 당기순이익이 다 이익잉여금으로 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어저께 여러분들이 회계의 순환 과정을 공부할 때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정의 그 차액이 당기순이익이었는데 그것을 자본의 무슨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대체시켰죠? 어? 예, 잘 기억하시네요. 바로 미처분 이익잉. 이익잉여금의 씨앗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바로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마다 대체가 돼요. 자, 이익잉여금이 앞에 미처분이라고 붙은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미처리된, 그러니까 결정하지 않은 이익잉여금이다. 예, 이익잉여금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미처분이 앞에 붙으면 이거는 아직 어떻게 처분할 건지, 즉 어떻게 이용할 건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의 이익잉여금.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차기로 넘어갈 때는요. 또 이름을 바꿔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법에서 적립하라고 한 적립금도 적립해야 되고 회사가 어떤 결정을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대로 이건 임의 적립이라는 것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적립했다는 거예요. 법인이 알아서 적립하는 거예요. 이러한 적립금들이 다 이익잉여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에 무엇이 있겠어요? 예, 그 옆에 있네요, 이거. 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익이 안 나면. 그러면 그 회사는 미처리 결손금만 있습니다. 손실이 났기 때문에 미처리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의 마이너스 항목이에요. 마이너스 항목. 그러면은 미처리 결손금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 위에 있는 만약에 자본거래에서 그동안 회사가 잘 나가가지고 주식을 할증 발행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게 있었다. 그런 자본잉여금을 갖다가 땡겨서 미처리 결손금을 메꿉니다. 예. 자본거래에서 할 수 있는 거 갖다 다 미처리 결손금을 일단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통해서 미처리 결손금을 없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자본 잉여금도 다 없네. 제로가 됐네. 그러면 나중에 저기 맨 위에 있는 자본금. 자본금은 누구 거예요? 액면금액이고 주주 거죠. 주주들한테 이사회를 통하고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이 미처리 결손금을 해결하려면은 우리 주주들이 이제 자기 지분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감자하겠습니다. 10주를 주식 한 주로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동그라미 하나 뒤에 빼는 거예요. 1,000만 원 재산이 그냥 100만 원 되는 거죠. 100만 원.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결손금을 메꾸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예, 무상감자라고 그러죠. 무상감자. 예, 무상감자. 이 옆에 하이닉스 옛날 현대전자 끝날 무렵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소문 들어서만 알 거예요. 잘 그 당시.
자, 그래서 이 미처리 결손금이 쌓이는 있다라는 회사는 그동안 이익을 못 냈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자본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법인의 자본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만은 필요한 개정 과목들은 이론 시험을 대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라고, 참고로 개인 기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자본은 개인 기업에서는 개정 과목이 자본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괄호 4번을 보시면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과 매입 채무인 외상 매입금이 있다고 봅시다. 예. 채권은 자산이고 채무는 부채, 빚인데 이것을 서로 차감시켜 가지고 만약에 매입 매출 채권이 100억이고 매입 채무가 70억이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70억 매입 채무 70억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매출 채권을 70억을 뺀 30억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안 된다 이겁니다.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서로 차감시키지 말아라. 총액으로 표시한다. 그 얘기. 차감 표시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보시면은 자산이란 무엇이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 모두 자산입니다. 경영활동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채권, 받을 권리, 이게 자산이에요. 부채란 무엇이냐? 타인의 자본이라고도 하고요.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 미래의 시점에 지급해야 될 의무, 그게 바로 채무, 그게 부채입니다. 자본은 뭐냐? 우리가 순자산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본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것을 자본이라고 해요. 예, 여기 그 의미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다시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1차, 2차, 3차. 이 가지치기 외우시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벌써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치기는 이제 외웠다고 가정하고 그 가지, 마지막 가지에 붙어 있는 요것들이 뭐겠어요? 개정? 예, 그렇습니다. 개정 과목들이에요, 이게. 예, 개정 과목들.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예. 이렇게 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냐.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유형자산 개정 과목 아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 건물. 이렇게 한두 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 무형자산 알고 있는 개정 과목 뭐가 있어요? 한두 개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산업재산권 개발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다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갑자기 누가 딱 질문을 했을 때 그거 줄줄줄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라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시자. 이 표 전체가 암기사항입니다. 이 표 전체.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뼈대를 여기까지 뼈대 세우는 거 외우시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것이 추가됐어요. 엄청 부담되실 거예요. 개정 과목을 이 정도 알면은요. 상당히 많이 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재무상태표 관련된 개정 과목이에요. 전부는 아니고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것들. 암기사항. 여러분에게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개정 과목을 요 정도 알면 잘 외워뒀다면 잘 공부해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요. 다음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손익계산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할게요.